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험난한 유배길에 오른 유배자들. 그들은 고개를 넘으며 권력의 허망함을 처절히 느끼고 그동안 자신의 이름을 빛내주었던 모든 것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파도가 굽이치는 망망한 바다를 건너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앞날을 절감합니다. 그렇게 처참한 심정으로 도착한 유배지. 그러나 유배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짊어지게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그들은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화려한 벼슬살이에서 비참한 유배 죄인으로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부정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학문을 논하던 벗과 따뜻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그들은 절대 고독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유배는 그들에게 홀로 서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과 이별하고 혼자가 되었을 때 유배자는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과의 맞대면. 이제 그들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1801년 신유박해 풍랑 속에 강진으로 유배를 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와 처음 머물렀던 읍내의 한 주막. 모두 자신을 외면해 겨우 이곳에 들게 된 그는 좀처럼 시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한동안 술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일 년 가까이 괴로움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를 보다 못한 주모는 그에게 충고합니다. 헛되이 살지 말고 제자라도 키우길 권했던 것입니다. 하늘천까지 노인의 충고에 비로소 정약용은 자신을 추스르고 일어나게 됩니다. 황상이라는 중인 신분의 학동을 시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유배자들. 그들에게 서당 훈장은 가장 일반적인 생계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유배지 제주. 그의 유배지 제주 대정은 가장 중주인이 올 정도로 살아나기에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이 참혹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그는 지방 유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괴로움을 견뎌갔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자 교육에 몰두했던 그는 가르침을 통해 처음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만납니다. 교육이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양반들은 양반 제자를 거느리는 게 당연한데 추사 18세기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추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인 계급이라든가 천민 계급들을 가까이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그것은 이제 저희들 교육학적으로는 상당히 주목되는 변화인데 그런 덕택에 추사 선생이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이런 못 사는 친구들을 자기 제자로 두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배출하게 되면서 조선시대에 지방은 문화나 교육에서 소외되었습니다. 특히 외딴 섬은 더 심해서 그에 대한 갈증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무태손 유배자들은 섬에서 교육과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신유 박해로 동생 정약용과 함께 유배길에 올랐던 소남 정약전. 그는 처음에 우이도에 머물렀다가 대흑산도로 옮깁니다. 대흑산도 주민들이 자녀 교육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전은 이곳 사촌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중앙에서 벼슬하던 출중한 선비가 유배 올 경우 주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소남 정약전 같은 경우 흑산도에 유배를 가는데 흑산도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본의 아니게 강남 8학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과외교사가 시간당 100만 원 하는 과외교사가 그 지역에 온 겁니다. 송시열의 유배지였던 포항 장기. 그가 다녀간 뒤 이곳은 학문적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궁벽한 시골에서 송시열 같은 당대 최고 학자의 학문을 접하기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한 선생님이 참 여기에 오신 것은 본인에게는 참 불행이었지만은 우리 장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행운이었다. 그런 참 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중앙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장인들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웠고 장기 인맥을 형성하고 장기분들이 열심히 참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이 존경했던 이들의 위패가 모셔진 오현단. 충암 김정, 동계 정원, 우암 송시열 5명 중 3명이 유배인입니다. 이는 제주도에서 유배인들의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제자를 기르며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 최고 교육기관인 귤림서원이 세워진 것도 유배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간혹 이익이라든가 혹은 동계 정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배 오면서 그나마 끊어졌으리라 믿었던 그 남명학파가 오히려 이런 제주도에 와서 더욱더 융성하는 또 이런 계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일인데 이 유배인의 영향이 아니고선 도저히 얘기할 수 없죠. 강진읍내에서 8년을 보낸 후 다산초당으로 거처를 옮긴 정약용. 그의 사상이 꽃 피웠던 다산초당에서 제자들도 깊은 학문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낮은 계층부터 양반 자제들까지 몰려들었던 다산 초당은 뜨거운 학문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 하면 청렴 결벽이 제일 중요하다. 다산의 제자 중에는 중앙까지 진출해 학문의 위상을 떨친 이들도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잘 다스려야 하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공직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은 스승이 떠난 뒤에도 다산 학단을 형성해 지역에서 다산의 학풍을 이어나갑니다. 다산이 뿌린 학문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최소한도 20명 이상의 그런 학자들이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데 정말 자기의 알물, 후계 세대에게 이렇게 전수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들이 다 큰 학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주 또 신분이 낮은 계층에 특히 황상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아전 신분의 말하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배는 호남 사림이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묘 사화의 화를 잇고 화순 동복으로 유배를 왔던 최산도. 기묘 사학사로 꼽히던 그의 적거지에는 이 일대의 문인들이 몰려듭니다. 최산도는 그들에게 학문을 전수했고 쟁쟁한 제자들을 배출해냅니다. 호남 대표 학자였던 하서 김인후, 당대 뛰어난 문장가가 된 미암 유희춘이 그들입니다. 적벽과 무렴정은 최산도를 중심으로 학문교류의 공간이 되어갑니다. 그의 시대 개혁적인 학풍은 호남만의 독특한 살인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최산도와 함께 화순으로 유배되었던 정암 조광조. 그는 유배 35일 만에 사사되지만 그 영향력은 더 커져갔습니다. 조광조가 죽자 그의 제자였던 양산보는 출사를 포기하고 낙향해 소세원을 짓습니다. 문인들의 학문교류의 장이 된 소세원.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호남 살인문화가 무르익게 됩니다. 중앙에서 이제 소수의 아주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지방에 왔을 때 중앙 정치의 일부가 이제 지방에 이제 그 이전되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고 어떤 지식이나 그다음에 경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골에 또 이제 전해지는 이런 유형으로서 조선의 어떤 A급 문화가 지방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문신이자 의사였던 지석영. 그는 1887년 신지도에 유배를 옵니다. 그는 유배 3년 동안 지역 주민의 질병을 돌보며 의학서, 신학신서를 저술합니다. 그의 종두법도 이곳 유배지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노인들이 우유를 짜서 우드를 만들어갖고 접종하고 그랬다 해요. 안 하려니까 애들 잡아다가 어깨로 접종시키고 그랬다 해요. 지금의 의사 못지않은 의학 지식을 겸비했었던 조선의 문신 사대부들. 그들이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역할이 바로 병을 치료하는 의원이었습니다.
유배 시절 정약용은 약을 못 구해 병을 키우는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처방을 소개한 초원병 혹시라는 의서까지 저술합니다. 유배라는 것이 좋은 측면에서는 어떤 지식을 소수에게 독점된, 그리고 지역적으로 서울 양반가에 독점된 지식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아주 먼 오지로 전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 오지 백성들은 이런 유배객들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접하고 당대 최고의 의술을 접하고 어떤 뭐 정치를 접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었죠. 시골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료하면서 그들과 만나게 되는 유배자들. 그들은 시골 낮은 계층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시선을 거두고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흑산도 유배지에서 15년을 살았던 소남 정약전. 그는 신분을 버리고 섬 사람들과 어울리며 유배의 괴로움을 잊어갑니다. 그래. 저는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러던데. 자, 한 잔 더 드시게. 그는 유배지에서 더 이상 콧대 높은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공은 상스러운 어부들이나 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시는 귀한 신분으로서 교만 같은 것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섬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자기 집에만 있어주기를 원했다. 거기 가서는 완전히 그 어부들처럼 서로 술 마시고 상투 잡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확 낮춰버리잖아요. 그는 이제 경학서가 아닌 백성들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학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섬 사람들의 생업인 자연 생태, 바로 어류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놈은 넓이가 67자 안팎으로 암놈은 크고 수놈은 작다. 나주 가까운 고을에 사는 사람들은 즐겨 썩힌 홍어를 먹는데 배에 복결병이 있는 사람은 썩힌 홍어로 국을 끓여 먹으면 더러운 것이 제거된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어류들을 현지 어부 장창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초의 해양생물학서 자산어보입니다. 그는 어부들의 삶과 부대끼며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을 탐구해낸 진정한 실학자였던 것입니다. 자산의 해중 어족은 매우 풍부하지만 그 이름이 알려진 것은 적다. 마땅히 박물학자들은 살펴보아야 할 곳이다. 나는 섬 사람들을 널리 만나보았는데 어보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섬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고 어류 도감을 만들며 유배의 고통을 이겨나갔던 정약전. 어르신, 이렇게 가시면 어찌하옵니까? 섬 주민들은 그가 동생을 만나기 위해 마을을 떠나려 할 때 붙잡기까지 합니다. 하지 마세요, 어르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그는 어느새 그들에게 친근한 한 동네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인연들은 이렇게 때로 유배자들에게 외로움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거리 제주 홍랑로. 이곳은 사랑을 위해 죽은 한 여인의 무덤터입니다. 정조 시해 사건의 누명을 쓰고 26 젊은 나이에 제주에 유배된 조정철. 그는 향리의 딸 홍윤애와 사랑을 나누며 외로운 유배 생활을 견뎌나갑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주 목사가 조정철을 영모죄로 몰기 위해 그녀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이 내통자의 주리를 틀어라! 밤새 매질과 고문을 당하지만 그녀는 조정철의 결벽을 주장하다 끝내 죽고 맙니다. 억울합니다, 산도!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조정철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후 해배된 그는 제주 목사를 자청해 다시 제주 땅을 밟습니다. 그에게 제주는 유배의 한 맺힌 장소지만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랑하는 여인이 묻힌 땅이기도 했습니다. 조정철은 도착하자마자 홍윤의 묘를 찾아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줍니다. 묻힌 옥 숨은 향기, 문득 몇 년이던가. 누가 그대의 억울함 푸른 하늘에 호소하리. 황천길 아득한데 누구를 의지해서 돌아갔을까. 억울한 피 입에 물고 죽어갔음은 나와의 인연 때문이었네. 이런 힘든 곳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인간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삶이 또 가능했고 또 그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다름 아닌 이런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때문이라는 걸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백성들과 인연을 맺으며 유배자들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다사는 백성들의 아픈 삶을 목도하고 글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부정부패와 삼정문란이 극에 치닫던 시대, 그는 힘없는 백성만 착취당하는 현실에 분개하며 시대를 고발합니다. 갈반 마을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시아버지는 죽었고 갓난아이는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가 군적에 올랐더라. 부자들은 평생 풍악이나 즐기면서 쌀 한 톨 배 한 치 바치지 않구나.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오직 이 세금을 많이 물으면 애 남은 세금을 물으니까 애를 안 낳기 위해서 남자가 이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어떻게 했으면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되느냐. 목민심서를 비롯한 그의 경세학서들은 병든 세상을 바로잡아 백성을 구하자는 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목민심서는 어떤 내용인가? 고금의 사례를 찾아 간악하고 거짓된 것을 들추어내어 목민관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나의 마음이었다. 상시 분석,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분개할 마음이 없다면, 분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를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 치유하느냐. 이런 생각을 다사는 몸 전체에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래 거의 다 나타나요.
유배지에서 민생을 마주하며 세계관의 변화를 겪은 이도 있습니다. 고려 말 나주에 유배온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는 천민이라고만 여기던 농부에게 조정 관리들에 대한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듣게 됩니다. 그거야 거기 야 빛이 좋고 몸이 좋은 걸 보니 조속에서 벼슬살이를 할 모양이로구만. 권세에 아양 떨고 아부하다가 그래 벼슬 하던 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그는 촌부들을 숨은 군자라 부르며 가르침을 얻는데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노인이 묻기를 권세에 가까이 가려고 세도가의 거마가 지나는 사이를 분주히 다니고 그자들이 남긴 술잔을 마시고 밖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허명을 도적질하고 세상을 아첨하면서 구분 자세로 교제하면서 벼슬을 낚아채 했는가. 삼봉이 유배 간 곳은 뭐 전남 나주에 이제 거평불악이라는 곳인데 불악은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죠. 그래서 가봤더니 삼봉이 놀란 것이 불악민들이 조정에서 배설하는 배설아치들에 비해서 뭐 세상만사 이치를 모르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정도전은 백성들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소수가 토지를 독점해 백성들이 소작농과 노비로 전락한 현실을 보며 그는 개혁을 준비합니다. 패배 후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 조선 건국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토지 분배를 주창한 그의 과전법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조선 건국 철학을 세운 곳 유배지. 그에게 유배는 백성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정도전이 이 거평불악이라는 천민 마을에서 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10여 년 후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창하게 되는 그런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죠. 권력에서 버림받아 아무도 찾지 않는 서름, 위리안치라는 갇힌 공간에서의 고독. 때로 이 고통의 시간조차도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함경도 종송으로 유배를 갔던 미암 유희춘. 그는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독서를 하며 유배를 견뎌냅니다. 그에게는 괴로움을 잊게 하는데 책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수집하고 섭렵하며 훌륭한 교육 서적들을 써냅니다. 그렇게 학문정진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유희춘. 그는 해배된 후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다시 관직에 등용돼 당대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것입니다. 미암 유희춘 같은 경우도 그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뭐 9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데 유배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만물박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상 모르는 게 없어서 그 다음에 임금하고 경연 뭐 자리 있을 때는 다 이제 좌중을 주도할 정도의 지식을 그 유배 생활에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유배 중에 방대한 저작을 남겼던 다산. 그 또한 독서에 몰두했습니다. 중앙에서 분주하게 보내다 이제야 시간을 얻은 그는 책을 통해 유배를 긍정하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
그는 그것을 독서라고 여겼습니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근본 뿌리까지 세밀하게 고찰하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학문의 원리를 꿰뚫는 다산의 독서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철두철미함과 부지런함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부지런하면 된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함이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함이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함이다. 다만 벼슬만 못하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철학자가 되고 원장가가 되고 성인이나 군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상 좋은 일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되려면 책만 읽으면 된다. 독서해라. 이제 이런 교훈이 지금 우리가 절절히 지금 가슴에 닿는 거지. 다산의 유배 시절은 다양한 학문을 만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사상적, 학문적 지기들을 만나 더 넓어집니다. 혜장 선사와의 교류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높은 수준의 유학자와 큰 선승의 만남. 다산은 혜장을 통해 불경과 차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유교와 불교의 조화로 학문적 깊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혜장이 없는 다산, 다산이 없는 또 혜장. 이거 없어. 그런 상보 관계를 이루면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윈인 게임으로 봐야 돼요. 아주 좋은 그 만남, 좋은 그 사귐, 좋은 교류. 형 정약전 또한 정약용의 좋은 직이었습니다. 강진 유배지의 정약용과 바다 건너 흑산도의 정약전. 두 형제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유배의 고통과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형제애를 넘어 학문의 소통자였던 두 사람. 형 정약전은 정약용의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다산은 늘 편지로 학문적 조언을 구했고 소남은 그의 사상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형제는 끝내 만나지 못합니다. 유배 온 지 16년이 되던 해, 형 정약전이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외롭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형님만이 나의 지기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그분마저 잃었구나. 앞으로는 학문으로 얻어지는 수학이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말하겠느냐. 사람이 지기가 없다면 이미 죽은 지 오래인 것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홀로 된 외로움. 그럴수록 다산은 더욱 학문의 세계에 나아갑니다. 시리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낸다면 그는 죄를 지은 유배자로만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산이 아들에게 보는 편지 그런 건 나옵니다. 내가 저술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뒷날 재판 기록만 보고 정약용이는 천주교 신자였고 죄를 짓고 진영만 살다가 감옥만 살다가 유배만 살다가 끝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죄인 아들이란 걸 못 벗어나지 않냐. 지금은 죄인이지만
언젠가 다시 평가받으리라는 믿음. 다사는 역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고통으로 쌓아올린 자신의 학문이 후대 세상에서 빛나게 될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유배 18년 동안 그가 집필한 저작은 600권이 넘습니다. 시련을 이기고 완성한 다산의 방대한 실학체계. 유배가 없었다면 다산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산은 절망의 늪에서 자기를 일으킨 사람이다. 절망의 늪에서 자기를 일으킨 사람이다. 절망에 빠져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데 절망을 딛고 일어선 절망의 늪이라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희망의 세상을 열어놓은 분이 바로 다산 아니냐. 인간의 고통은 때로 빛나는 예술로 승화됩니다. 거친 유배지에서 느끼는 절절한 괴로움.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유배문학으로 만나곤 합니다. 인현 왕후 폐비에 반대하다 남해 노두에 유배온 김만중. 그는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문학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특히 사시 남정기는 정치적 혼란을 풍자한 빛나는 성취였습니다. 그는 소설 속의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빗대 결국 선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배라는 고통을 당했지만 어떻게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문학과 정치성을 합한 최초의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숙종에 대한 회오를 비유적인 작품으로 표현해낸 그런 정신세계, 그것이 문학의 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포만필과 구운몽 또한 노도에서 완성됩니다. 그는 문학으로 세상을 참회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탄생한 서포의 문학,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워낸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세계에서 그것을 응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았던 것. 조선시대 예술의 정수 세한도. 이 황량한 그림 속에는 주사 김정희의 외로움이 배어 있습니다. 세한도는 추사가 제주 유배 시절 제자 이상적을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절해 고도에서 추사에게 새 힘을 준 것은 학문과 예술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벗어나 아무도 찾지 않는 추사를 위해 제자 이상적은 중국에서 서책을 구해다 줍니다. 그가 있었기에 추사가 유배지에서 학문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제자에 대한 사랑, 역경을 이기려는 추사의 의지, 세한도에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만을 쫓는데 어렵게 구한 서책을 권세가가 아닌 바다 멀리 초췌하게 시든 사람에게 주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에게 하는 것과 같구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돼서 세한도라고 하는 그런 그 명작을 그린 것도 말하자면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어떤 그
자유자재 속으로 영혼을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런 그 예술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주에 유배된 이들이 한양 땅을 그리며 시를 읊었던 연북정. 추사는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그리운 친구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바다 건너 해남 대흥사에는 그의 평생의 직이 초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선사인 초이와의 만남은 추사의 힘든 유배 생활을 정신적 풍요로 이끕니다. 추사의 제주 유배 시절 5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초이. 추사는 초이를 통해 불교 사상을 만나고 다도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 시절 제자였던 초이 선사. 그와의 만남은 추사에게 다산과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유배라는 공간을 통해 경학과 실학, 불교 사상이 서로 논의되며 조화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추사는 이러한 철저한 학문적 바탕 위에 예술을 피워나갔습니다. 위리안치, 유배지의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고독과 마주합니다. 10개의 벼루를 구멍내고 천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추사. 그가 고독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글씨 쓰기였습니다. 그렇게 거친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고 탄생한 그의 예술혼. 세한도와 추사체는 그의 시련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유배라는 깊은 강을 건너는 동안 그의 글씨는 자신을 가둔 탱자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꼿꼿해져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유배를 통해서 유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유배살이를 하는 동안에 자기를 양성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어떤 그 저술 활동을 더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그 어떤 고귀한 삶을 성취하는데 크게 그 유배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를 가두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별을 통해 다시 만나는 곳 유배지. 그곳에서 유배자들이 결국 만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유배는 허망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생을 빛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